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강의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30강의 강의와 13강의 mp3 녹음 파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달려나갈 이다지라고 합니다. 한다 한국사는요, 한 강의 안에 5번의 개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나오게 된 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한국사의 문을 살짝 여셨다가 여기가 내 길이 아닌가 하고 닫으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학생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수험생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국사가 어렵고 딱딱해서 지루하고 길어서 그동안 주저주저하고 많이 공부를 못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나도 한국사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강의는요 1, 2강까지는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정말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경상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평안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왕을 부르는 이름은 왜 각기 다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주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2분의 사진으로 이제 열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 사람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왕이라고요? 정말 명석한 대답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맞는 대답이죠. 어떻게 한국사를 조금 잘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태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맞습니다. 왜 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부른 호칭이 다양한 걸까요? 한국사는 정말 외워야 되는 게 무한대인 그런 과목일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용어 안에도 뭔가 한자의 뜻을 통해서 한국사의 법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2강까지는 그런 법칙을 마치 영어 단어에 어원을 캐가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한번 미리 봐볼게요. 우리 1강에서 배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요, 한반도의 중요한 지역 명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경제 파트를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로 넘어가서 본강에서 만날게요. 자, 본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나 2강의 내용들이 난 한국사 좀 공부해서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3강의 선사시대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1강 첫 번째 본강의 파트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전통지역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지도 잘 준비하셨죠? 우리 지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전통적으로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눴습니다. 길이 닿는 지역 따라서 이렇게 마을을 나눈 건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디 사세요? 선생님은 태어나는 것도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여기서 자라고 있는데, 다 자랐죠. 살고 있는데 4번에 서울 경기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토백인데 여러분도 아주 다양하실 거예요. 이게 북한 지역에는 없으시겠지만 강원도나 경상도나 여러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아도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를 저와 함께 이제 체크해 보면서요, 이 전통지역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지대에 위치해 있고 국경선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함경도예요. 함경도. 자, 북한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함경도는요, 팔도가 한 곳만 예외로 하고 주요 도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어요. 함경도는 당연히 함이랑 경으로 시작하는 도시의 앞글자를 땄겠죠. 함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함땡냉면 할 때 하는 함흥 지역이고요. 경이 조금 낯설어요. 경성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함흥과 경성,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춥기도 하고 옆에 있는 요 평안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척박한 산간지대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나라에 상징할 때 옥저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그 옥저가 바로 이쪽 동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평안도입니다. 평안도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 있고요. 안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평안도예요. 그래서 평양 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양이 있기는 하지만, 수도였던 평양이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이쪽 지대가 춥고 서울로부터 좀 멀기 때문에 이 지대 사람들이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이 바로 이런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아, 평안도가 여기구나 하고서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무리하게 홍경래의 난이 무슨 시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지역에 뭐가 붙어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마지막 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가 바로 황해도인데요. 자,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황주와 해주. 황주와 해주. 자,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보다시피 가장 가깝고요. 선생님 부모님 교양이 강화도 교동도인데 교동도에서 이쪽 지대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들립니다. 그래서 황주와 해주가 이제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교류가 있는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남한의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살펴볼게요. 4번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8도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의 이름을 따지 않은 지역이에요. 경자가 서울 경자고 서울 근처 지방을 뜻해요. 원래는 중국에서 황제가 사는 곳으로부터 500리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수도가 된 이후에 서울 근처 지방을 다 오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인천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기도는 강할 때 보겠지만 한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5번 넘어가 볼게요. 5번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안 살더라도 강원도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러도 가고 스키도 타고 해가지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도시의 앞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보면은 강릉대학교도 있고 원주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지역 명칭을 따서 대학 이름도 짓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바다도 끼고 있고 산세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우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고요. 6번 넘어가 볼게요. 6번은 충청도예요. 충청도는 뭐랑 뭘 합친 거겠어요? 충주랑 청주. 충주랑 청주라고 하는 도시의 앞글자를 땄고요. 이 지역은 딱 한 번 문정왕후, 조선시대 문정왕후 시기에 청홍도라고 불린 적도 있었습니다. 청홍도가 문정왕후를 충주 지역 선비들이 막 많이 비판을 하니까 문정왕후가 강등시키고 홍주의 이름을 따서 청홍도라고 지은 적도 있었어요. 자, 7번이 바로 대표적인 곡창지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도시 이름을 땄고요. 이때만 해도 광주보다 나주가 조금 더 큰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마지막 8번은 경상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산들도 위치하고 있고 전라도처럼 곡창지대이기도 한데요. 경주와 상주의 합친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지금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들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전통지역 명칭에 이어서는 우리 주요한 한반도의 강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보면요.
2D로 보고 있지만 3D로 보면 어떠냐면 동쪽 이렇게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이에요. 이런 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우리 한국지리가 아니니까. 동고서저기 때문에 여러분 강이 흐를 때 어떻게 흐르겠어요? 당연히 바다 쪽 있는 쪽으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대부분의 강은 서해로 흘러나가는데 유일하게 한 강만 동해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는 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민족의 선산 백두산으로 가봅시다. 백두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동해로 흘러서 이렇게 가는 강이 있어요. 선생님 했어요, 여러분. 동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 자, 이 강이 뭘까요? 노래에도 있어요. 땡땡땡 푸른 물에. 아시죠?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은 우리 국경선 지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징적인 게 여기가 수심이 얕은 곳은 1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건너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함경도 지방에 살다가 좀 살기 힘들어진 사람은 여기를 건너서 조선 쪽 마을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넘어갔던 그런 터전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에서 쭉 흘러서 서해로 빠지는 강인데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긴 강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경선 두만강과 어디예요? 압록강이죠. 그래서 압록강이고 압록강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강이 얼면은 여기로 오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남북한이 분단이 안 됐더라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신의주까지 간 다음에 여기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국경선이니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끼고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는 대동강입니다. 여기에요. 자, 대동강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 하류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뭐 하류다, 중류다, 상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의 팁만 알면 돼요. 우리가 강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무조건 바다로 빠지는 쪽이 하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이쪽이 하류인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하류 지역에 사람들이 원래부터 많이 살아서 여기가 어디에 터전이었냐면 고구려 장수왕 때 근거지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까지 봤고요. 4번을 봐야 하는데 선생님이 이 높낮이만 보고 5번을 먼저 했어요. 5번 같은 경우엔 진짜 그냥 쓰고만 지나갈게요. 북한까지 이어져 있는 임진강입니다. 통일 글짓기 할 때 여기 많이 가시죠, 여러분. 임진강. 4번은요. 서울 시민들에겐 가장 익숙한 강이죠. 한강입니다. 자, 한강 같은 경우에는요. 남북한 통틀어서 인구의 20% 정도, 2천만 명 정도가 거주한대요. 그런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LTE 시대에 KTX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일수록 산이랑 강처럼 자연환경이 인간한테 준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처럼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 있는 지역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를 하면은 인구랑 경제력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를 장악해요. 자, 그러면 여기 쉬워요. 응용이에요. 한강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강, 이쪽 강이 뭘까요? 6번 강이 북한강. 한강의 북쪽. 자, 그러면 7번은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7번. 이렇게 한강에서 남쪽으로 가는 강은 당연히 남한강입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으로, 여러분 정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좀 여학생들 지리에 관심 없는 분들 많잖아요. 선생님들 실은 그렇거든요. 워낙 길치라서. 북한강이랑 남한강이 이렇게 두 강 물줄기가 만나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양수가 만난다 해서 양술이라 그래요. 가끔 피크닉도 가고 놀러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양술입니다.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고요. 우리 8번 볼까요? 8번은 전라도를 아주 비옥하게 만든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고 해서 금강이라고 합니다. 금강. 마지막 9번은 선생님이 유일하게 못 가본 강이에요. 선생님 부산을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가봤나? 그렇거든요. 요 9번 쪽에 있는 강이 요 지역 사는 친구들은 잘 알죠. 낙동강입니다. 자,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한 24강 정도쯤 배울까요? 6.25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몰고 왔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낙동강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북한이 차지를 하고 우리가 여기를 마지막 저지선으로 버텨냈어요. 그래서 낙동강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까지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주요 도시는 더 간단해요. 우리가
원래 중요했던 수도 부근만 이제 파악을 해보면요. 원래 고대 시대 때는 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고요. 요 개성 지역은 고려 때 수도였고, 서울 한양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조선시대 때의 수도였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땅이어서 여기를 옛날 수도 삼경, 세계의 수도 대표적인 수도로 꼽아요. 자, 그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1번 같은 경우에 팔도 중에서 어디라 그랬어요? 함흥, 경상, 함경도라고 했고요. 2번 같은 경우가 뭐였어요? 평양, 안주, 평안도. 바로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자, 3번 같은 경우에 황해도. 4번이 경기도였고요. 경기도 안에 서울 있어요. 5번이 강원도, 6번이 충청도, 7번이 전라도, 8번이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찬찬히 파악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강 한번 볼까요? 1번 강, 두만강 푸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강이 압록강, 가장 긴 강이었고요. 3번 강이 평양을 끼고 있는 대동강. 5번 강부터 했죠. 5번 강이 임진강. 자, 4번 강이 한강 있고, 한강에서 위로 올라가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6번, 7번이었습니다. 전라도를 비옥하게 만드는 8번 강이 금강, 9번 강이 낙동강이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 전통 지역은 살펴봤습니다. 지리 시간 아니기 때문에 딱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그럼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역사 용어 정치 파트만 다룰 겁니다. 정치 파트의 기본 용어 중에서 정치가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정치를 이끌어 나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 흥선대원군 그 이전에 정치를 이끌어 나간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왕이요. 살아있을 때랑 죽었을 때 부르는 호칭이 각각 달라요. 자,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문화 좀 남아있긴 해요. 옛날에는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우리가 아직도 새색시를 안성댁, 울산댁 이렇게 고향 이름으로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도 누가 다지아라고 부른 지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항상 무언가의 호칭으로 불리죠. 특히나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은 못 부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도 뭐 헤이 미셸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절대 없는 문화죠. 그래서 특히나 왕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이름을 피하는 방법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다른데, 살아있을 때는 임금이 위치한 자리 있죠. 그 자리를 따서 불렀습니다. 임금은 어디 있어요? 왕은 궁전에 있으니까 궁전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극 볼 때 항상 뭐 나와요? 전하. 궁전 아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죽었는데도 전하라고 할 수 없죠. 전하가 바뀌었으니까. 죽었을 때 쓰는 말은요, 바뀌게 돼요. 그래서 생전에 이 왕의 특징이라던가 업적이라던가 성향에 따라서 뭐를 짓느냐? 시호를 짓습니다. 시호. 우리가 흔히 보는 땡땡땡땡 왕, 여기 틀렸네요. 여기 칸 맞춰서 시호. 땡땡 왕 하는 그 앞에 붙는 말이 바로 이 시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풍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특징이 담겨 있다 그랬죠. 어떤 왕이었겠어요? 이게 불법 법자입니다. 불교를 흥하게 한 왕. 그래서 신라시대 때 불교를 수용했던 왕이고요. 광개토대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토를 넓게 연 왕. 넓을 광자, 열다 개자, 영토토자죠. 그래서 얼만큼까지 영토를 넓혔냐면 북쪽의 만주, 숙신, 동부역까지 다 장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담이지만 광개토대왕이 만주 지방을 호령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나이는 다양하겠지만 10대 분들이 많겠죠. 그때 광개토대왕 나이가 18살입니다. 나 아직까지 뭐 했지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10대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워낙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것도 있지만 10대는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이예요. 우리 4.19 혁명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4.19 혁명에서 그 도화선이 되는 마산항쟁을 이끌었던 김주열 군이 있어요. 그때 김주열 군 나이가 17살입니다. 더 한번 가볼까요? 3.1운동 때,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만세운동이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 그때 도화선이 된 사건이 나주역 사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본 학생과 열심히 싸웠던 박준채 군의 나이가 15살밖에 안 됩니다. 10대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나이.
자, 광개토대왕 이어서 우리 장수왕 한번 볼게요. 장수왕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뜻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문 시간이 아니니까요. 한문 뜻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 익히시면 돼요. 길게 산 왕인데요. 선생님도 길게 살고 싶어요. 11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시대 때는 사람들 평균 수명 그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3세에서 25세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죽었어요. 이 시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짧게 살았는데 장수왕은 몇 살까지 장수했냐면 98세까지. 98세까지 장수를 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평균 수명이 23에서 25세밖에 안 되는데 98세였으니까 장수왕의 아들이었던 왕세자는 왕위를 이어받았을까 아니면 아빠보다 먼저 죽었을까요?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자의 이름이 조다인데 여러분들이 친구 놀릴 때 쓰는 말 있죠? 쪼다! 막 찐쪼 이렇게 하면서 쪼다 쓰잖아요. 그때 그 쪼다의 어원이 조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다는 친구한테 그렇게 막 놀릴 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수왕 이렇게 봤을 때 시호는 그 왕의 특징을 업적을 나타내주는 좋은 키워드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왕이 또 죽은 이후에 제사 지낼 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묘호인데 자, 묘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태조, 태종, 세종 이런 건데 원래 조와 종에도 법칙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이 죽은 다음에 권력관계, 사람들 사이의 논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태조.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을 태조라고 해서 고려도 태조가 있고 조선도 태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산 게 아니죠. 나라를 처음 열었을 정도의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태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호 연습. 왕 이름 중에 여러분 싸울 무자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정복 활동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싸울 무자 들어간 왕은 정복 활동을 했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발에 무왕이 대표적입니다. 자, 반대로 글자 문이 들어갔으면 문화를 발전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하면은 90% 거의 99%가 신문왕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는데요. 통일신라 시기 절대 왕권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신문왕 뜻이 신처럼 글자에 능한 왕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왕한테 절대 붙여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왕의 특징에 충성, 충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왕은 누군가한테 충성을 받는 존재지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면 안 되죠. 한 나라의 왕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의 왕보다 더 압력 있는 존재가 있어서 왕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식민지 시기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반식민지 상태였던 원나라 간섭기 생각하면 돼요. 몽골족의 간섭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사위 국가로 격화가 되거든요. 그때 원나라 간섭기에는 25대부터 31대까지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막 문제 풀다가 책 읽다가 충렬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나라 간섭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대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이해 가시나요? 왕의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왕을 뜻하는 글자 또 있어요. 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실은 다스릴 어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말이랑 수레를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사람이라 그래서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왕의 다스릴 어자를 써서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어명이요 하는 말 나올 때 자, 이게 바로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에서 어명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어두운 길을 다니면서 왕의 다스림을 대신 행하고 다니는 사람을 암행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편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살펴봤습니다. 자, 왕이 있으면 왕자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왕자 같은 경우에는요, 왕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은 일부 1차제지만 옛날에 왕들은 본부인도 있고 후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자를 이제 거느렸는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 원래 정실부인 원래 조강지수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 첩의 아들이라 그래서 후궁의 아들은 이렇게 그냥 군이라고만 붙였고요. 정실부인 왕비의 자손을 대군이라고 붙였어요.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자, 그런데 정실 부인의 자식 중에서 맏아들에게 뭐를 했어요?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는다라고 해서 세자.
자, 마다들에게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나 소현세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왕자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끌어나가기도 하지만 왕이 혼자서 정치할 수 없죠. 당연히 주변에 도와주는 관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관리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한자의 뜻을 아는 것. 지금 나오는 모든 단어를 내가 어느 시대에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르네상스 할 때 앞에 R이 붙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다시 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우리 글자의 뜻을 통해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강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쉬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단어의 뜻의 어감을 이제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왕은요 옆에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실 시자를 써서 다양한 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시중이에요. 모실 시자의 가운데 중이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왕 밑에 있는 비서실장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한테 쓰이는 말은 요거죠, 관. 자, 관은 원래는 언덕 위에 높은 집을 뜻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모습이 요 집을 뜻하고 언덕 위에 집 있는 걸 뜻했는데 이게 왜 관리랑 관련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면 옛날엔 여러분 되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림도 보면 신분이 되게 높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작게 그려요. 그런 것처럼 마을에서도 높은 지대, 마을에서 가장 높이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지대는 가장 부자와 권력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가 어디겠어요? 나랏니라는 사람, 나랏니라는 관청이겠죠. 그래서 이 관자가 들어간 말에 관리라고 하는 뜻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지방관이라고 하죠. 이런 거 쉬운데도 모르세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있어요. 역사 사자 쓰고 사 밑에도 뒤에도 뭐 달리면 돼요? 관이 붙으면 돼요. 지방관, 사관.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록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 관청이 조선시대 때 춘추 뭐겠어요? 관. 이거 외에도 성균관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들이 있죠. 우리가 주목할 건 요거 관이라고 하는 게 관리를 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리가 있으면 여러분 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리 리자라고 하는데 요 한자 모양이 붓을 들고 이렇게 쓰는 모양이래요. 관자가 좀 더 높은 관직에 썼다면 리자는 왜 우리도 지금 막 중요한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옆에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 조금 더 하급 실무자죠.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더 낮은 관직에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향촌사회의 하급 실무자를 향촌 향자 쓰고 리자를 써요. 향리. 해서 우리 뭐 봤어요? 모시는 시자, 관리 관자, 리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관리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살펴보면은 시킬 사자가 있는데 시킬 사자는 여러분 영어에서도 나옵니다. 사역동사 할 때 그 사자 있잖아요. 일을 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의 일을 시켜서 대신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는데 요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의 명을 받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얘기를 해줄 건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킬 사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특히 근대사 시기에 보면 알 텐데 조약을 맺고 나면 서로 사절단을 교환을 해요. 그때 강화도 조약 맺고 난 다음에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해요. 수신사. 자, 그 외에도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보낸 건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지방으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다 어떤 의미예요? 왕을 도와서 다스리는 사람, 왕이 일을 시키는 사람을 뜻하죠. 자, 요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시기에 서구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국에 갔던 사절단이 보빙사인데요. 이름도 특이한데 아주 젊고 똘망똘망한 청년들이 여기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22일 샌프란시스코까지 배를 타고 고생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보빙사가 거의 도착을 했을 때 현지 신문에서도 이걸 대서특필했대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보빙사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대뜸 가서 안녕하세요. 저 보빙사의 이다지라고 합니다. 이러진 않았겠죠.
조선시대였고 이 동방예의지국이었으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절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이제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거 보고서 막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나라의 그 시기의 관점으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사 이렇게 다녀왔던 거 볼 수 있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인데 통신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예요. 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하면 막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인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뭐 행복하세요 이런 거 써줬겠죠. 하고 집에 현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했던 한류의 시초라고 불리는 사절단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사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죠.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보냈던 게 헤이그 특사도 있죠. 지금 중요한 건 수신사 언제 보냈고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시킬 사자. 우리가 역사 용어가 형성되는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활용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도 어려워, 무한대 암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칙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킬 사자. 자, 관리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주로 들어갔느냐? 시자가 들어갔어요. 시자. 시녀, 시종, 내시, 시중까지 있었고요. 언덕 위에 높은 집, 관자라고 했죠. 조금 더 높은 관직을 담당했던 관자 들어가는 글자들 기억하시고요. 관리를 뜻하는 리자, 붓을 들고 있는 모습, 시킬 사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편 관리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라면 이 흐름을,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법이라고 하는 건 강제성을 띈 건데 법 생기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여자는 무조건 다른 지역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그냥 그 지역 공동체의 약속 같은 것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관습법이라 그래요. 습관으로 내려져 오던 것들을 관습, 뒤에 그냥 법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거를 글로 정리해서 법으로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글로, 문으로 성, 이루어진 법이라고 해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을 얘기할 때 또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몸서리 치시죠? 너무 어렵다고. 율령. 율령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법이에요. 법인데 법 중에서도 형법과 행정법이 합쳐진 겁니다. 더 어렵죠? 몸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은 실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여기라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유치원 때 전국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피를 혈액을 돌게 하는 두뇌의 작용도 있고요. 숨도 쉬고 내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체제예요. 이런 시스템이 행정이에요. 여러분들 학교로 치면 반을 몇 반으로 나눌지 몇 번부터 몇 번 이런 것들이 시스템입니다. 행정법이라면 위기 상황이 있어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 몸이 너무 아파요. 갑자기 열이 나요. 그럼 우리 막 면역 시스템이 여기 막 대응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병균을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범죄, 비정상적인 상황을 처벌하는 법이 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과 형법을 합쳐서 뭐가 나오느냐? 율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령이라고 하는 거 법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글로 남겨졌다면서요. 그러면 책으로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전을 뭐라고 하느냐? 법과 관련된 책을 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한자가 무슨 모양이냐면 와닿진 않지만 이렇게 두 손으로 책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래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진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중한 책을 손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나라의 법 시스템을 뜻하는 법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관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법전 뭐 있어요, 여러분? 경국,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과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경국대전이 누구 때, 대전회통이 누구 때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가면 법과 관련된 책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정치의 가장 핵심인 중앙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를 왕이 중앙에서 법을 가지고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정치를 한번 보면요. 가장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은 수도죠. 그 수도를 뜻하는 글자부터 살펴보면은 서울경자, 수도경자가 있습니다. 교과서 표현에 따르면 이런 게 나와요.
군사 행정상의 요지에 가장 중요한 지역에 5개의 작은 수도를 설치했대요. 자, 언제 그랬을까요? 경주가 수도인 때 신라 때는 경주가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거점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소경 통일신라 시대 때에 대표적으로 오소경, 수도경자, 경을 생각하면 되죠. 자, 또 다른 수도를 상징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 한자 중요해요. 나중에 활용이 많이 돼요. 바로 요 도자인데 요 도자는 우두머리 도자예요. 그래서 마을 중에서 전체 지역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해서 수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자 이제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응용해서 한번 보면은 교과서 표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표현에서 보면은 묘청 등은 인종에게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권유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은 외계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석하시면 돼요. 서쪽 수도경자 우리 배웠죠. 서쪽 수도로 수도를 천하자고 하는 걸 주장을 했대요. 옮길 천자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뜻하고요. 천도라고 하는 게 수도를 옮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옮기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겠죠. 돌아오는 것에 대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삼별초는 개경, 원래 수도였던 고려의 개경, 환도에 반대했대요. 돌아올 환자를 써서 수도를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도자에 주목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응용해서 볼게요. 우두머리 도자에 관청 감자가 붙는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두머리 관청이래요. 그러면 이 관청은 다른 관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급할 때 임시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볼 때 무수한 도감이 나와요. 그럼 그 도감들은 어떤 거예요?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나중에 계속 있었거나 어쨌건 임시기구라는 거예요. 임시기구. 그럼 이렇게 우두머리 관청이 임시로 생겨야 되는 때 대표적인 거 언제가 있겠어요? 재난 상황. 전염병 퍼졌을 때, 전쟁 났을 때겠죠.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그런 글들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너무 파죽지세로 우리가 일본군한테 밀리니까 이 군사와 관련된 일들 의논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훈련 도감이 만들어졌어요. 이해가시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임시기구로서 도감의 역할을 보면요. 우리 재난 상황에서 이런 질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제 붙이고 뭐 하면 돼요? 도감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배울 때 영어 단어의 어원 보시잖아요.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그냥 단어가 무한정 펼쳐진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구제도감.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 때 국내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회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앞에 식목 붙이고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죠. 식목도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훈련도감 같은 것들도 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훈련도감. 조선시대의 훈련도감. 자, 도감 중요해요, 여러분. 반복되는 도감이 나오면 임시기구구나. 굉장히 중요한 기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정치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살필성자예요.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글자도 중앙관청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성자 잘 보면 우리가 선생님도 그래요. 한자 잘 모르거든요. 한자 한 10개 정도 안 다치면 그중에 아는 글자 나왔죠. 요 자글소자랑 눈목자잖아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이건 크게, 아주 눈이 큰 사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작게 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못생겨 보이죠? 눈을 작게 뜰 때는 뭔가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보려고 초점을 맞출 때 자세하게 살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눈을 가늘게 뜨고 잘 쭉 이제 살피는 것이 중앙관청의 일이겠죠. 그래서 중앙관청에도 요 성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려의 중앙행정기구 중에서 요게 있죠. 상서, 성 들어가면 되죠. 상서성.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는 뭐가 있어요? 선조, 성.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선조, 상서가 아니에요. 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이. 그리고 또 있어요. 성자 들어가는 것 중에 몽골족이 원나라 간섭기 우리나라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정동,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행성, 정동행성이 있어요. 일본 정벌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구인데 나중에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나라 내전 간섭했던 기구죠. 이렇게 살필 성자를 통해서 중앙관청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빠르게 우리 써머리 하면서 볼게요. 오소경 같은 경우에 5개의 작은 수도 중앙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수도를 뜻하는 경자였고요. 우두머리 도자도 도읍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다 할 때 천도, 돌아올 때 환도라고 하는 거죠. 도에 주목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두머리 도자에 관청 감자 써서 도감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우두머리 원청이었고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 상서성, 선조성, 정동행성처럼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곳에 성자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앙정치 어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중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넓게 펴져 있는 민들의 삶을 이제 살필 수 있는 지방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이라고 하는 건 수도가 아닌 곳을 이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각 마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곳 근처에 마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해요, 모양? 이 마을 주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주자가 들어가면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다고 합니다. 9개의 주, 구주. 구주 오소경 할 때 그 주가 마을 주자인 거예요. 자, 이런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9년을 설치하였다. 그러면은 친구들은 뭐를 설치한 건지 몰라요. 전국을 9년으로 나눴다? 무슨 말일까? 거기 있는 군과 현을 볼게요. 자, 군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더 단위입니다. 고을군자를 쓰고요. 요 임금이 다스리는 마을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군현제에서 군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현은 뭘까? 현은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 한자가 좀 무서운 게 요 앞에가 머리고 요게 나무예요.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원래 사진을 찾았다가 사진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체를 했습니다. 틀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입구에다가, 웃고 있네요.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목을 베어서 매달아 놓는 걸 효수한다라고 하는데 이 효수를 했던 그 지역 단위가 마을 단위였기 때문에 마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교과서에서 군현을 설치하였다 할 때 이 군도 마을이고 현도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군이 조금 더 행정구역상으로 큰 마을이었겠죠. 그래서 이 현 중에는요. 지방관이 파견된 현도 있고 아닌 현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파견된 현을 주된현이라고 해서 주현이라고 부르고 지방관이 없이 이 주현에 딸려 있는 현을 속현이라고 했어요. 속현. 자, 이런 지방 행정구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길도자도 마을을 뜻해요. 마을을 나누는 행정단인데 길이 나 있는 곳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눴죠. 여기에 도가 바로 이 길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을 뜻하는 거에 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압할 진자도 있습니다. 이것도 별표 치고 기억해두세요. 아무리 나라 정치를 잘하면 뭐예요? 외적이 쳐들었어. 이거 못 막아내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상 중요한 지방행정 거점에 끝에는 진자가 붙습니다. 엄청 꿀팁이에요, 여러분. 자, 진압할 진자를 써서요. 군사행정요충지 뒤에는 진이 붙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통일신라 시기에 바다의 왕자. 지금 바다의 왕자 하면 다 박명수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의 왕자 누구예요? 장보고. 장보고가 설치했던 게 뭐예요? 해적 소탕하고 하려고 세웠던 게 청해, 진. 마찬가지로 세종대왕 때 여진종 몰아내고서 거기 개척하고 세웠던 게 사군. 여기 군은 그 군이에요. 6개의 진. 사군 6진. 심지어요. 지금 남아있는 마을 이름에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기지가 어디에 있어요? 진해에 있죠.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진압할 진자. 이런 거 알면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끝에 군사행정구역. 자, 대표적으로 지방을 뜻하는 말에 시골, 향촌사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향자도 지방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시골을 뜻하는 말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지방행정, 지방을 뜻하는 한자들, 어원들 다시 반복해 볼게요. 강이 나 있는 곳에 마을들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포진해 있었죠. 마을 주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 9개의 주로 전국을 나눴던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고을을 뜻하는 글자에 군과 현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고을 군자, 매달릴 현자를 씁니다. 주연 속현이 있고요. 길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죠. 그래서 길도자도 지방행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부여를 4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나눴다는 사칠도도 포함이 되고 조선의 팔도가 대표적이죠. 군사적 중요한 행정구역에는 진압할 진자를 써서 여러 가지 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청해진이라던가 우리 살펴봤던 진해라던가 사군 육진이 포함되죠. 시골에는 향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향촌사회, 향교, 향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방과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치의 지방행정을 살펴봤고요. 다음 파트는 외교편입니다. 이제 끝나가죠. 외교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예요. 나라랑 나라 사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협하면 불사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교편 다음에 우리 군사편을 보는 거예요. 자, 외교편에서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면요. 우리가 강대국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섬길 사자 써서 사대주의. 말 그대로 큰 나라를 섬기는 주의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학생들 가르치면은 중국을 무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객관적으로 우리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중국은 16세기 신학로 개척 이전까지는 전 세계 어깨 강패였어요. 전 세계를 휘어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밀접한 나라로서 강대국이자 선진국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잘 이거를 교역을 맺는 것이 우리나라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조공책봉제도입니다. 중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주변국이 있어요. 그럼 다 오랑캐라고 생각해요.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선택해요. 이걸 책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국에는 중국에다가 그 나라의 특산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조공 좀 해라고 얘기하죠. 이걸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역사를 들으면 막 학생들 중에는 진짜 우리나라 실망스럽다. 그럼 우리 중국 미치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형님하고 대접만 해주면 막 좋은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실리적인 측면에서 외교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조공 갈 때 우리나라 특산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특산물에 붙는 단어가 요 바칠 공자예요. 요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공자 잘 보시면 조공 간다 할 때 그 물건 바치는 것도 뜻하고요. 그때 가는 물건 곡물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때로는 정말 나쁘지만 여자를 요구했던 때도 있습니다. 공녀. 이때 대표적인 때가 원나라 간섭기였는데 충렬왕 때 있죠. 충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원나라 간섭기. 왕이 충성할 일은 없다 그랬죠. 충렬왕 때는 여자를 10명을 보냈는데 2명만 받고 나머지는 못생겨서 돌려보냈어요. 80년 동안 44회를 요구를 했고요. 역사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공녀로 150명 정도 끌려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막 그 드라마 기황후 보고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녀로 끌려가면 그냥 선진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황후 자리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 끌려가서 맨 처음부터 했던 일들이 뭐겠어요. 대부분은 정말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역사 속에 아픈 부분이에요. 일본군 위안부처럼. 그런 이렇게 되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칠공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외교에서 중요한 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화해하자라고 하는 화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는요, 그냥 우리가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척화파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표현에 등장합니다. 이게 화해예요. 척은 뭐예요? 왠지 밀어내는 것 같죠? 배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해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화해하지 말고 싸워. 주장하다. 싸우는 걸 주정하는 주전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을 흥선대원군 때 세웠던 일도 있고요. 반대로 화친을 주장하는 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게임을 요즘에 핸드폰 게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강화라고 하니까 막 1성에서 2성 강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 강화는 세지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해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의를 맺었으면 약속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서 끝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나라와 나라 사이니까 약조를 맺습니다. 약속, 약자가 들어가는 것들 교과서 표현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약자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조약, 비슷한 걸로 조규, 협약, 늑약, 의정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한국사를 포개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약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동되는 개념 한번 정리해 보세요. 평화 조약을 맺자는 주장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거는 나라랑 나라 사이에 정통적으로 맺은 관계를 뜻합니다. 이 조약의 하나가 협약이에요. 협약은 두 나라 사이에 남긴 그 문서를 뜻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을사늑약 때 강제로 외교권 뺏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을사조약이 아니라 강제로 했으니까 늑약이라고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약속 이런 거랑 다르게 우리 의정서도 있어요. 한일 의정서 이런 게 있는데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만 느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 기록이에요. 자, 이렇게 외교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대주의,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해서 섬길 사자를 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공책봉 관계를 봤죠. 그 조공에서 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칠 공자 써서 여러 가지 같이 볼 수 있는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화해할 화자해서 다양한 표현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화자 들어가면 화친이고 앞뒤 글자를 통해서 유추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 단어 보듯이 약속 약자를 써서 있습니다. 다음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국사 용어풀이 강좌는 선생님 강의밖에 없어요.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되게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느 시대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단어의 어감을 익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 볼게요. 군사편이에요. 군사. 여러분들 경험 안 한 친구들이 10대니까 많을 거고요. 선생님도 안 해봤고 선생님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본 경험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만 군대를 접했어요. 자, 군사편에 군대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 보고 정치편은 마무리할 거예요. 자, 군대를 표현하는 내용 중에 깃발 당자가 있습니다. 왜 군대를 표현한 말에 깃발당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중요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깃발 꼽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깃발이 꼽힌 곳이 군대가 있는 곳이구나 해서 당자를 생각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당이 들어가는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신라 시기에 중앙군을 9개의 군대다라고 해서 구서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서당. 그래서 당이라고 나오는 이런 게 나오면은 군대랑 관련 있거나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군대가 주둔하는 곳, 여기에도 머무를 정자라고 해서 군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때 우리 지방군 중에서 10개의 정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거 10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쭉 이어서 우리 군대 살펴보는 단어들 살펴볼게요. 자, 지킬 위자는 너무나 일반적이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군대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같이 썼는데요.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표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고려시대 중앙군, 가장 중요한 군대죠. 2군 6위로 나뉘어졌어요. 위에 동그라미 치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전의 중앙군인을 5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의 핵심 포인트 보고서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군사,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로 병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병사와 말을 관리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해서 병마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군사 요충지에 보냈어요. 그래서 병마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국외의 전쟁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중요한 관청 뭐라고 할까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었죠. 우두머리 무슨 글자? 도자. 그래서 도병마사라고 해요. 자, 지금은 여러분 그냥 들어두시고요. 우리 고려시대 때 더욱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두머리 도자에 병사를 뜻하는 병자가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별자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수부대 있죠. 진짜 사나이 보면은
이제 바다 구조대원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수임무를 가진 부대에는 별자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랑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여진족 북방민족이니까 말을 타고 다녀서 우리나라도 기병부대를 포함한 군부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윤관 장군이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자,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걸로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에 3개의 부대를 합쳐서 만든 특별한 부대를 여기 빨간색 들어가면 되죠. 삼별초라고 해요. 삼별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군대가 있습니다. 그 신식군대를요, 별기군이라고 해요. 고종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고종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가 남아있어요. 서양식 총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일본군 장교에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별자가 들어가면 특수한 부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지킬 영자도 있어요. 지킬 영자를 보면요, 우리가 아는 한자가 나옵니다. 바로 불화자인데요. 불이 밝게 밝혀진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군부대이고 밤늦게까지 지키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단어들로 나왔나 보면요. 조선시대 원래 중앙군이 오위였는데 지킬 위자 썼는데 나중에 바뀌게 돼요. 뭘로? 오군영으로. 또 중요한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인물 왕 누구 떠오르세요? 정조가 있잖아요. 이 정조가 자신이 밤중에 한밤중에 자객으로부터 이제 암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자신의 호위부대를 장용영이라고 해요. 장용영.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지키다, 영자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볼게요. 군사편에서 우리가 전쟁 중에 크게 이긴 전투를 대첩이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기 때 수나라랑 싸웠던 살수대첩,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도 있어요. 고려 시기에 아주 유명한 이제 전투였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을 아주 혼을 내줬던 청산리 대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첩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열세일 때 크게 이긴 전투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일본을 뜻하는 왜를 살펴봅시다. 왜랑 관련된 거는 일본과 관련된 표현인데 일본 도적대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왜구라고 불렀어요. 왜구.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전쟁들을 왜에다가 난리, 난자를 붙여서 왜란이라고 표현하죠. 임진왜란, 삼포해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자라고 하는 건 오랑캐라고 하는 뜻이고 실은 어떤 민족을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단어지만 역사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셔야 되고요. 중국의 전통민족인 한족이 아니라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굉장히 다양한 북방민족이 있는데 그들과의 이런 부딪힘을 호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류는 유추해보세요. 양이라고 하면 우리 뭐 떠오르세요? 서양 생각나시죠? 서양인에 의한 소요 상태를 양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해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건을 만들면 됩니다. 신민년에 일어난 양요를 신미양요라고 하고요. 병인년에 일어난 프랑스인들은 박해가 있었죠. 이거를 병인양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 정치 용어 정말 정근대사 아주 긴 시기의 용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군사편 용어 총 정리해 보고 갈게요. 깃발이 세워진 곳은 군대가 점령한 곳입니다. 무슨 글자 썼어요? 당자 썼죠.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머무르는 곳 정자 썼고요. 지키다 위자는 중앙군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군사를 뜻하는 병은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니까 잘 아실 거고요.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대에 별자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자, 똑같이 지키다는 뜻인데 불화자가 들어갔던 이것은 영자가 들어가고요. 특히 장용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이긴 전투를 대첩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우리 역사 속에서 표현하는 단어 왜라고 하고요. 오랑캐 북방민족을 뜻하는 게 주로 호로 쓰입니다. 만주족만 뜻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인들에 의한 소요사태를 양요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많은 단어를 살펴보셨습니다. 그걸 다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한자의 뜻을 통해서
영어 문법처럼 법칙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전통 명칭과 더불어서 정치에 있어서의 기본 용어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내용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선생님은 2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